네,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강의를 통해서 지금 현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와 정치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참여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히려 공공신학에 대해서 공공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많이 좀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는 요청하에 다시 한번 이제 공공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모임에서 초기에 한번 이 강의를 했었는데요. 어, 뭐 강의하는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이제 조금 다시 지금 현재까지의 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생각이 바뀐 부분 또는 뭐 좀 요약되는 부분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지금 백석대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베이어스 나우디에 그 공공신학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선임연구원으로 있습니다. 또 스텔렌보시 대학교 신학부에도 선임연구원으로 돼 있고요. 지금 공공신학연구소 지금 사실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제가 여기 대학에 임용되기 전까지는 되게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임용되고 난 이후로는 이제 연구소 일은 지금 제가 잘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한 1, 2년 정도 학교에 조금 더 적응이 되면 그때는 다시 연구소 사역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 저의 비전은 이 연구소가 대학 교책연구소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저의 이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제 그 사진, 건물 사진 이제 제가 공부했던 스텔렌보시 대학교 이제 신학부 건물 앞쪽 모습입니다. 뒤쪽으로 여기는 좀 정사각형으로 건물이 되어 있고 가운데가 약간 중정처럼 돼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게 이제 정면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아마존 그림을 제가 캡처해 놨는데 이게 제가 박사 논문을 쓴 거를 이렇게 감사하게도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리트 출판사에서 이제 출판하는 공공신학 시리즈의 13번째 볼륨으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어, 논문 제목과 조금 다르게 책 제목을 만들긴 했으나 그 내용은 뭐 사소한 수정 교정 외에는 제 박사 논문하고 똑같아서 뭐 책을 사보셔도 좋지만 제 박사학위 논문을 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보셔도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의 제목은 한국교회와 공공신학에서 이제 복음의 공적 능력과 교회의 공공성 회복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시쯤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지금 한 30분, 40분 정도 강의를 하고 한 음, 20분에서 네. 3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제 공공신학이 왜 대두가 됐고, 왜 그렇게 지금 현재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가에 대한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의 상황이긴 한데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건 한국교회의 이제 상황이긴 한데, 사실 외국의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들을 우리보다 사실 먼저 겪었죠. 먼저 겪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더 먼저 주목을 받게 됐고 이제야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공공신학이 조금 관심을 얻게 된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독교 인구가 많이 감소하죠. 그러니까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자연 감소가 되기도 할 뿐더러 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반감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교회 수가 늘어나죠. 각 교단의 자료들을 보면 많이 교회가 수가 줄었더라고요. 그리고 뭐 굳이 그런 그 교단 통계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작은 교회들이 폐교회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노회에 소속된 분들은 지방 노회를 중심으로 많은 폐교회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 교회 성도도 현저하게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소형 교회, 작은 교회 위주의 그 성도가 이렇게 줄어들었고, 사실 대형 교회는 성도 수가 주는 거를 잘 체감하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필요성을 잘 못 느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대형 교회들도 숫자가 줄고 있고 이제 위기 의식을 갖게 되면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이게 왜 문제인지,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그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쭉 이렇게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오는 그런 추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신앙의 유산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이미 이제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 보통 뭐 대학 복음화율이 3%라고 이야기해요. 3%, 4%. 근데 이제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평균 한 15% 인 것 같아요. 15% 정도 되는데 일반 대학의 경우에는 뭐 3%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대학교가 선교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변하지 않으면 과연 이제 교회가 계속해서 서스테이너블 할 것인가, 이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물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제 교회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변해야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보면 이제 정반대의 길을 걷는 것 같아요. 어떤 교회는 더욱더 보수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너무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게 되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교회들은 당연히 옛날에 그 스트릭했던 그런 신앙생활 로 돌아가야 한다.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걸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너무 교회가 개토화돼 가지고서 세상과 접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더 세상과 대화하고 공론장에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 공적 교회의 모습으로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겠죠. 그게 저는 양쪽의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발견되고 있다고 봐요. 제 주변의 교회들도 보면 좀 보수 교단에 있는 교회들은 더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이제 좀 더 젊은 목회자들 또는 좀 진보적인 그런 교회들은 아니다.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세상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파구를 서로 다른 모습으로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한 가지 이제 젊은이들,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젊은이들이잖아요. 교회가 이제 노령화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뭐 교회 안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데 이제 큰 문제는 이제 이게 노령화가 되면 앞으로 10년, 15년 후에 더 많은 교회들이 소멸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젊은이들이 없게 되는 거는 지금 당장의 문제라기보다는 10년 후, 20년 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10년 후에 과연 그대로 남아 있을지 계속 신앙의 유산을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로 오도록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럼 이제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조직이나 요즘은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좀 합리적이고 열려 있는 그런 모두에게 열려 있는 이런 어떤 구조로 만들어가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고 그런 교회들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존 교회가 젊은이들을 껴안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의 모델은 잘 찾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것을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예 새로 생겨나서 기존 교회 젊은이들이 그런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게 바른 모습은 바른 모습? 좀, 희망,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게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으로 저는 보이진 않아요.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는 제가 모습은 기존 교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로 변화되어져서 기존 교회의 젊은이들이 오는 그래서 그 신앙이 쭉 이어져 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가 통하는 기독교가 되어야 한다는 거, 어, 그게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나 또는 지식인들이 이제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과 지식인들이 좀 대화가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제 반지성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막 머리만 커져가지고 믿음이 없다. 뭐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래서 질문 자체를 막아버리는 뭐 이런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 또 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두 교회 사이에 어떤 이제 갈등 이런 모습들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환경 안에서 그래서 공공신학이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막 몇 년간 있었고 그때 특별히 기독교가 이제 사회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약간 좀 우리가 억울한 면이 있기도 하지만 어떤 코로나 집단 감염의 발상지처럼 여겨졌고 특별히 이제 대구 신천지 그 상황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더 많이 이제 욕을 먹었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닌데 비기독교인들은 그 구분을 못 합니다. 신천지든 JMS든 다 똑같이 목사 칭호를 하고 있고 또 뭐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통 교회와 사이비 또는 이단 교회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이미지 계속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의 공적 능력, 교회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020년도에 귀국했거든요. 학위 받고. 근데 그때 제가 공공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뭔 공공신학이 뭔지도 몰랐었고 실제로 제가 이야기하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강의에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거 빨갱이 신학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기도 하고 첫 만남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이거 해방 신학 아니냐 뭐 자유주의 신학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오해를 제가 풀고 다니느라고 좀 초기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제 관심이 많이 가져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없애려고, 그런 오해를 풀어드리려고 쓴 논문이 이 밑에 두 논문이에요.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본 존 칼빈의 신학. 이것은 이제 공공신학이 아주 의심스러운 신학이 아니다. 결국 이 공공신학의 뿌리를 보면, 칼뱅에서부터도 찾을 수 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라는 게 이제 이 논문의 주 내용이었고, 밑에 논문은 이제 공공신학의 여섯 가지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럼 이상한 그런 신학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하나는 공공신학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주는 논문이었고 하나는 그게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발견되고 연결된다. 그러니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라. 라는 거를 이제 제가 귀국하자마자 21년도에 논문을 두 가지 쓴 거죠.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저 맨 밑에 있는 그 공공신학의 특징,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한 강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공공신학은 사실 제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뭐 남아공 스텔렌보시 대학, 프레토리아 대학, 미국의 이제 뭐 프린스턴, 미드웨스턴 바프티스트, 그다음에 뭐 루터란, 독일의 이제 밤베르크, 네덜란드의 프리, 뭐 영국의 체스터, 뭐 에든버러, 세인트 앤드루스, 리즈, 옥스퍼드, 뉴질랜드 오타고, 호주 찰스 스튜어트, 캐나다 이렇게 퍼블릭 시러지 센터가 휴런 컬리지에 있고요. 뭐 타이완도 있고요. 근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들어볼 만한 대학들을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더 많은 대학들이 지금 공공신학을 하고 있고, 공공신학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제 신학의 중심이 공공신학으로 재개편된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제 예를 들면 조직신학 안에서 어, 공공신학을 연구해 왔다든지 아니면 성경신학 안에서 공공신학을 연구해 왔다든지 요렇게 이제 초기에는 그렇게 연구가 됐다면 지금은 아예 공공신학 카테고리가 더 큰 우산이에요. 그 공공신학이라는 우산 위에 안에 조직신학적, 성경신학적, 실천신학적, 선교학적 연구들이 쭉 이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각 학교마다 공공신학 센터를 두고 연구소를 두고 그 연구소를 중심으로 조직신학적, 교회사적, 성경신학적, 실천신학적 또는 선교학적 연구들을 진행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 대학 중에 공공신학을 안 하는 대학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특별히 이제 저는 보수 개혁주의 교단의 목사이기도 하고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수 교단에서 좋아하는 대학이 이제 미국 대학 세 개가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그다음에 리폼드, 그다음에 칼빈 요 대학들을 우리가 이제 인정해 주거든요. 좋아하고 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이런 대학들도 공공신학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야기해 주면 보수 교단 목사님들이 놀래요. 진짜로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없는 얘기 여기다 써놨겠습니까? 진짜로 이렇게 합니다. 이랬더니 지금 이거는 이보다 현재는 이보다 더 많이 해요. 그래서 뭐 미국에 이제 우리가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 그 대학들은 다 공공신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시대적 요청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단순히 유행이어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교회가 이런 위기에 있고 그 위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그냥 공공신학으로 귀결되지 않나 이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 공공신학 담론은 이제 1960년대에 처음 이제 시작이 됐는데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시민 종교라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연합 통합을 위해서 미국적인 것을 강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청교도, 민주주의, 뭐 그다음에 헌법, 종교의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전후에 이제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또는 경제 대공황 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뭔가 다시 한번 미국 사회가 결집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안해내게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시민 종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마틴 마티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 공공신학을 처음 이야기한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974년도에 공공신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시민 종교와 좀 구분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러프하게 설명할게요. 아주 쉽게. 대신 이게 막 정확한 명확한 설명이지 수는 아닐 수는 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자, 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된다든지 당대표가 된다든지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딜 방문합니까? 현충원을 방문하잖아요. 예. 또 어떤 뭐 종단의 어떤 대표자들을 인사 예방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종교적인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종교적인 거를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선거철이 되면 교회 한 번 안 가던 정치인들이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얼마 전에 보니까 어, 또 성경책을 우리나라에서도 또 어떤 정치인이 문제가 됐던데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교회에 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그 성경책이 알고 보니까 이단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을 들고 갔더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어 교회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들고 찍은 사진 그 사진을 통해서 또 이제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산다든지 이런 것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종교적 제의, 그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종교적 제의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정치 언어인데요. 그런 것들이 시민 종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반대로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떤 종교적 신념, 종교적 어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충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에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살아내고 싶어서 교회 밖에서도 종교적 행위를 하고 종교적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똑같은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일반 사회에서 세상에서 어떤 종교적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떤 사람은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적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는 구분이 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마틴 마티가 한 거죠. 근데 이제 공공신학이 1970년대부터 이야기가 되고, 기껏 해봤자 지금 50년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공신학이, 에, 아직도, 공공신학이 뭐야? 라고 이렇게 이제 막 모두가 일치하는 그런 어떤, 컨센서스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개혁주의가 뭐냐? 자유주의가 뭐냐, 뭐 신정통주의가 뭐냐, 이거는 벌써 뭐 몇백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그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정 개념화가 됐지만 이건 이제 한 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약간 활화산 같은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의 다양성과 애매모호성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2007년도에 프린스턴에서 이제 GMPT라고 하는 그 그 공공신학 네트워크가 우리로 치면 뭐 학회 정도 될 것 같아요. 세계 공공신학 학회가 이제 결성이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IJPT라고 하는 저널이 발간되게 됩니다. 1년에 한 4번 정도 발간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GMPT는 3년에 한 번씩 세계 각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뭐 어,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heology the Public Square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제 논문이 출판된 요 이제 그 시리즈까지 해서 이게 이제 그래서 공공신학을 공부하려면 IJPT와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 이거를 이제 반드시 좀 바이블처럼 읽어야 하는 필독 도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 GMPT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한 번씩 열려요. 프린스턴에서 열렸고 처음에 그다음에 영국 찰스터 아니 호주 그다음에 영국 체스터 16년도에 제가 남아공에서 스텔렌보시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스텔렌보시에서 컨퍼런스가 열렸고요. 19년대 이제 밤베르크 독일이죠. 그다음에 22년대 브라질에서 열렸고 25년대 작년에 이제 플러에서 열렸는데 어, 22년도까지는 다 이렇게 현장에서 열렸는데 25년도에서 현장에서 못 열렸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막 귀국 안 시켜주고 비자 안 내주고 막 여행 비자 안 내주고 막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딱 그때 걸렸어요. 그래서 약간 또 퍼블릭 시얼러지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뭐라 할까 좀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했으면 그분들이 다 입국 거부됐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뭐 비자가 안 나오는 분들도 있고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온라인 컨퍼런스로 이제 열었어요. 20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완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좀 서운했는지 올해 10월 달에 인테림 컨퍼런스를 열어요. 그러니까 뭐 간이 컨퍼런스라고 사이 컨퍼런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게 어디에서 열리냐면 이제 네덜란드 자유대학교에서 이번 10월 달에 열립니다. 저도 가고 싶은데 작년에 못 가서 이번에는 가고 싶은데 저희 학교 행사하고 또 겹쳐 있어서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공공신학과 이제 전통신학을 비교해 보자면 뭐가 가장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전통신학은 주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학이잖아요. 그리고 또 학계라고 본다 하더라도 신학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건 하는데 공공신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선 사회에서도
발화하게 되고 또 학계가 이 신학계로 좁혀진 게 아니라 전체 학계에 함께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신학과 조금 다른 모습이 있다. 조금 더 확장된 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신학이 공론장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공적 담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신학의 좀 학문성이 인정돼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공론장에 가서 지금 합의 어떤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신념에 호소하면 안 되잖아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냥 그건 내 믿음인데, 내 내피셜인데, 이러면 이제 논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성을 가지고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논리성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공신학에서 이 공공은 어떤 공론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신학이 공론장 안으로 들어가겠다 했을 때 이제 그 공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위리게나 하버마스의 이제 공론장의 구조 변동이라고 하는 이 책을 보면 공론장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공공신학에서 이 공론장 개념을 하버마스의 공론장 개념을 그대로 차용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론장의 운영 원리인데요. 의사소통 합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론장에 들어올 때는 합리적으로 대화해 제발 비합리적으로 그냥 설득되지 않는 말로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마라고 하는 거야. 그냥 공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비밀리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공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공론장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접근 가능성이 누구나에게나 이렇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그 공론장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 여자들은 오지 마. 또는 가난한 사람들은 오지 마. 못 배운 애들은 오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공론장의 특징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론장은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공론장 안에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론장 안에서 신학이 이야기를 하려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그 합리성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탈세속화 또는 후기 세속 사회, 종교의 귀환 이런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종교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공론장에 들어오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신학은 들어오지 마라. 여기에 들어오지 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오히려 그 공론장 안에서 종교가 들어와서 좀 더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그런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론장이 옛날에는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연 진짜 그래? 진짜 공론장은 중립적이야? 가치 중립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공론장동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결국엔 자기 신념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그 공론장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종교가 있으면 결국엔 그 종교적 신념이 영향을 안 미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의 종교적 신념은 집에다 딱 놔두고 객관적으로 내가 공론장 안에 들어와서 대화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내가 종교인으로서 또는 내가 종교를 가지고 산 사람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사고하는 것, 그것이 종교적인 영향을 안 받았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중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공론장에서도 이제 윤리적인 부분들이 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그동안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미국 기독교가 미국 사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왔다고 하는 건데,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거지, 시민사회 안에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꾸 시민사회, 공론장 시민사회에서 기독교를 내쫓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사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종교가 시민사회 안에서 좀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원주의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제 다원주의 사회화 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다원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민족, 뭐, 한 언어, 한 문화,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희석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는 더 다원화 될 것 같고 이미 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기독교가 어떤
주류 종교로서 우리만의 목소리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라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성시화 우리가 옛날에 그런 운동하고 그랬는데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기독교 사회를 만드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종교, 다양한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살고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종교 간의 대화도 필요하고 문화 간의 대화도 필요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가고 그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네, 세계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건데, 이제는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역의 문제가 그냥 단지 이 지역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된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다음에 이란 지금 뭐 민주화 운동, 미얀마 운동, 그다음에 베네수엘라 이런 상황들이 다 우리나라 경제와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은 이제 이 하이니 베드포드 슈트룸이라고 하는 독일의 학자인데요. 공공신학자인데요. 독일 개신교 연합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기총 같은 한교연 뭐 이런 연합 단체의 회장을 지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대표적인 공공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작은 소책자를 썼는데요. 뭐 손바닥만 해요, 책이. 근데 페이지 수도 뭐 1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고, 포지티브 배젠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 맨 마지막 문단이 요 왼쪽에 제가 적어 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은 이거다 하고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쓴 게 저의 이제 박사 논문이기도 하고 지금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의 6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이 이제 이중언어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공신학은 공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공론장에서 오직 기독교 언어로만 대화를 시도할 경우에 사람들은 일단 못 알아듣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청에서 어떤 공청회가 있고 우리가 거기 참여한다고 보자고요. 참여하는데 여러분 이걸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제가 저는 반대합니다. 그랬을 때 왜 반대하나요? 그럼 물어볼 거잖아요. 그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성경이 이게 죄라고 여기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은 시장님, 다음부터 저 사람 못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대화가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신앙을 버리자는 얘기냐? 그러지 않죠. 신앙은 당연히 우리의 중심 신념이 되어서 그 성경이 말하는 결과로 이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근데 다만 공론장에서 대화할 때는 그 사람들도 비기독교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또 그 사람들도 설득될 수 있는 그 논리 구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효과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세상과 좀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전 영역을 위한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이 전 우주를 위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했던 영역 주권 또는 이 전 우주의 단 한 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론장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과 그들의 지혜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존 칼빈 같은 경우에 기독교 강요를 쓸 때요. 그때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습니까? 기독교 신교가 박해받을 때잖아요. 그래서 위근호들이 이제 종교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외국으로 피신돼 있고 막 그런 때이잖아요. 그때 이제 기독교를 변증하면서 쓴 게 기독교 강요예요. 그러면서 이제 프랑시스 황제에게 헌사를 쓰죠. 기독교 강요 이제 그 앞쪽에 헌사를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지금 우리가 기독교, 지금 신교가 이야기하는 기독교 이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다 전부 다, 우리 앞에 교부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 강의의 대단히 많은 부분들을 그 논지들을 어거스틴에서 가져온다든지 어거스틴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카톨릭이 인정하고 카톨릭이 존경했던 모든 신학자들의 교부들의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천주교 그 로만 캐톨릭도 그런 것에 대해서 설득이 됐겠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기독교 개신교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득이 됐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루터는 이단인데 마치 우리가 누군가가 주장을 하면서 이만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린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왜? 이단이 한 얘기니까. 근데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막 귀 기울여 듣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고 그 사람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거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설득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언어 능력. 그러니까 존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코모다티오 데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적응, 어코모데이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의 언어로 낮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대화할 때는 그런 어떤 낮춤이 필요하고 맞춤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장칼뱅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칼빈은 이해를 막는 모든 지적 장벽을 그러니까 우리가 비기독교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장벽들을 다 없애는 게 곧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근데 자꾸 우리는 막 기독교 용어만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오히려 그들과 벽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화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꼬집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가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언어로 이야기하려면 세상의 언어를 배워야죠. 우리가 일본에 여행 가게 되면 일본어 몇 개 외우고 가잖아요. 미국에 여행을 가면 영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언어를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에요. 기독교가, 아니, 공공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번역이에요. 번역. 그래서 공공신학을 다른 말로 하면 번역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래서 예를 들면 바울 같은 경우에도 성경을 저술할 때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와 시인을 인용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그 부분을 읽어도 그게 이거구나 이렇게 잘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그 존경하는 에피메니데스가 한 말 아니야? 요 말인데? 그러면 아라투스가 했던 말인데 요걸 이렇게 다 알게 되죠. 예. 예를 들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어, 모든 강아지는 훌륭합니다. 모든 개는 훌륭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거 대통령 강용우 씨가 한 얘기인데 우리 다 알잖아요. 너무나도 유행했기 때문에 그것처럼 요 당시에 그 누구나 이렇게 보면 들으면 누가 얘기했는지 알 것 같은 것들을 성경 저술을 할 때 또 그 유대인들이라든지 또는 로마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들을 인용했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게 할 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대화가 가능한 거죠.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공신학이 공적 논의에 실제적으로 기여를 하려면 경제학자, 정치학자, 사회학자와의 그런 대화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학문적 연구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에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 법과 신학을 연결한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법학적으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신학적으로는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에, 남아공에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 남아공에서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이제 잘 아실 것 같은데 스텔렌보시 대학 의과대학이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했던 대학이 제가 있었던 대학 의과대학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세계 최초로 성기 이식 수술을 이제 성공했었던 대학 의과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뭐 트랜스젠더 만들려고 하는 거냐 이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아직도 재래식 할례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기가 썩어 들어가고 잃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성기 이식 수술을 이제 하고 그걸 이제 시도하고 해서 최초로 성공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런 컨퍼런스를 할 때 의과대학 컨퍼런스를 할 때 키노트 스피커를 누구로 부르냐면 신학자를 불러요. 신기하죠? 이게 신학적으로 이런 의료 행위와 이런 것들이 에, 이상이 없냐, 무슨 문제가 없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반대로 신학 컨퍼런스를 할 때는 공공신학 컨퍼런스를 할 때는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의사들이 와서 키노트 스피커로 발제를 합니다. 그게 이제 특징이죠. 예. 그게 그래서 이제 로 관학문적 연구. 그러니까 의사들은 또 의학적인 연구를 신학적인 연구와 관학문적으로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정치와 신학, 저처럼 법을 전공한 사람들은 이제 법과 신학 이런 어떤 관학문적 연구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죠. 네, 일반 은총 개념에서 그것들을 이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야기하잖아요. 그 일반 은총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성경적인 그런 신념들 우리가 버려야 하냐? 그렇지 않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번역을 할 뿐이지 신념을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걸 제일 많이 오해해요. 공공신학자들은 세상과 대화하려다 보니 우리가 가진 신앙적 신념을 버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근데 공공신학이라고 우리는 보기 어렵죠. 공공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성경적 신념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 신념을 세상의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신학이 없다면 이제 공공철학, 공공정책학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신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실천적 앞에가 이론적 특징이라고 하면 뒤에 세 개는 실천적 특징인데요. 정치적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공공신학은 약간의 현장 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 안에서 실제적으로 기여를 하고 그래서 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신학적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게 밑에서 세 번째 걸 보면 윤리적 선생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세상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화 변혁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세상을 막 변화시켜야 하고 세상을 바꿔야 하고 세상은 악이고 그렇게 이제 쳐다보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막 가서 되게 폭력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공공신학은 항상 이야기하지만 대화와 타협, 협력을 중요시하는 거지. 어떤 막 어떤 윤리 선생님처럼 막 니네들은 이렇게 해야 돼. 니네들은 어,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은 죄인이야. 뭐 이렇게 윽박지르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특징은 어떤 선지자적 특징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 중립을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의 분리, 종교 분리라고 하는 개념들을 이제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또는 사회에 기독교가 전혀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그런 거는 약간 오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골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정치인의 선교를 돕는 것처럼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에,
공적 자리에서 발언하는 것을 우리는 공공신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됐냐 잘못됐냐를 지금 같이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공공신학은 그런 방법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공공신학은 어떤 그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저가 되어지는 어, 그 뭐라 할까 어, 바운더리를 형성하는 그것에 우리는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자가 몸담고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성경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돕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히 단절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정치적 언어를 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약간 정치신학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공공신학은 사실 정치신학과는 다르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정치신학과 공공신학을 동일한 걸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은 조금 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유로 조금 급진신학계로부터는 욕을 먹기도 해요. 니네 지금 그 말로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선비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나와서 현장에서 싸우고 막 이래야지. 니들은 지금 뭐 말로만 뭐 말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공신학은 어떻게 보면 조금 젠틀한 방법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쪽에서 욕을 먹어요. 보수 신학으로부터는 해방 신학이라는 욕을 먹고 해방 신학으로부터는 니들은 뭐 그냥 엘리트 신학이야. 요런 비판을 양쪽으로부터 받는 거죠. 근데 뭐 공공신학이 가진 특징이라고 저는 인정해요. 그러다 뭐 그런 것들은 감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상호 맥락성인데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제 글로벌한 세계화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공공신학적인 흐름들이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전통신학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쪽에서 이제 개신교가 흥왕하게 되고 그 이론들이 영국으로 넘어가고 영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고 그 미국으로부터 이제 뭐 제3세계로 이렇게 퍼져가는 이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방적이죠. 신학의 흐름이. 그런 신학을 대체적으로 받아들이죠. 우리나라 신학도 대부분 이제 다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신학을 소개하고 하면서 우리나라 신학이라는 게 사실 별로 잘 없잖아요. 네, 유럽의 신학 또는 미국의 북미 신학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공공신학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각 지역마다 다른 공공신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대로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배우게 되고, 서로 우리는 이제 수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로를 수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유학 가기 전에는, 칼빈주의 또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이 그렇게 악하게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걸 상상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또는 카이퍼의 영역 주권은 너무나도 귀하고 보석 같은 것이다. 이건 악하게 절대 쓰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남아공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흑백 분리 정책, 흑백 차별 정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아브람 카이퍼의 영역 주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이제 교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우리나라에서만 살면 그런 걸 알 수 없지만 글로벌한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놓칠 수 있구나라는 교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상호 맥락성의 특징입니다. 이 6가지 특징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까 앞에서 길게 제가 설명했던 어, 공공신학이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아주 이 6가지 특징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왜 공공신학은 이 6가지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나? 그 앞에 그 배경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이 공공신학을 함에 있어서 이 6가지 특징을 가집시다, 만듭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배경, 그럴 수밖에 없었던 공공신학에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 6가지 특징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배경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6가지 특징을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 궁금해하는 것들을 조금 대답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강의 감사히 잘 들었고요. 근데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그 문제의식과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공공신학의 결과물이 있습니까? 뭘 이렇게 번역해 내놓은 게 있어요? 제가요? 그런 게 그러니까 공공신학으로 그러니까 새롭게 현대어로 번역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번역해 놓은 신학이 있냐고요. 그런 책을 볼 수 있을까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어떤 말씀드린 어떤 책을 읽으면 됩니까? 그렇게 어,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IJPT라고 하는 저널이 있어요. 그 아니에요. 전, 우리 번역서에 있습니까? 한국어로요? 예. 없습니다. 그런 실제적인 것들은 거의 논문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을 출판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어요. 왜 그런 그러면 교수님 논의가, 강의는 네. 우리 문제의식이 이런 거다. 그리고 우리가 방향을 이렇게 하자. 이 조금 좀 일반론적이에요. 뭐 누구나 그런 인식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그런 논의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났고 해외에서는 그런 논문들이 계속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번역 소개하지는 않고 있고요, 아직.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제가 그런 논문들 아까 말씀드린 올해 제가 출판했던 이제 국민저항권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논문을 쓴 게 있고요. 올해 2025년도에. 그러니까 예. 그 어떤 그 방향성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성서 실제적인 겁니다. 제가 이번에 쓴 우리는 논문은. 성서를 이렇게 해석한다라든가 네. 그 그동안의 신학이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던가 이렇게 그게 지적한 많다고요. 외국의 그런 책이 저널들에는. 근데 많은 거면 네. 단행본으로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단행본으로는 그 이제 공공신학 책이라기보다는 공공신학 이제 현실적인 어떤 그 이슈들, 실제 사회에 있는 이슈들을 문제로 해서 쓴 논문들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진 않아요. 근데 예를 들면 뭐 공공신학과 성령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많이 있어요. 외국에 뭐 존 바코트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이라든지 그런 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공공신학의 문제 원론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예예 네, 잘 알고 또 하나는 네, 그 교수님 강의에서도 좀 나왔는데요. 그 공공 철학이 있어요. 공공 철학. 그 일본의 최태창 교수 같은 분들이 이제 아시아 공공 철학 같은 걸 하는데 네. 그거를 최근에 이제 지적하는 사람들이 뭘 하냐면요. 공공이라는 게 기득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철학이다 보니까 성서나 현대 철학자들이 보는 그 소외자에 대한 주목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 철학을 좀 의심하는 비판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공공 신학도 살짝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염려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신학의 아까 5번째 그 특징이 이제 선지자적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이유로 세계 공공신학학자들이 발언하는 현장이나 또는 논문들을 보면 다 소외자, 소수자, 약자들을 위한 목소리들을 대변해요.
그런 말들을 논문들을 쓰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아까 하이니 베드포드 슈트룸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레퓨지들이 독일에 줄 도착했을 때 그 기차역에 나가서 그들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독일이 다른 유럽 국가들이 레퓨지들에게서 문을 닫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때 끝까지 독일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여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들이 있긴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양쪽에서 조금 욕을 먹는 게 하나가 뭐냐면 기존 신학에서는 기존 전통 신학 보수 신학에서는 그래서 공공신학을 저렇게 약자의 목소리들을 내고 선지자적 목소리를 내는 걸 보니 해방신학이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방신학자들 또는 정치신학자들 또는 민중신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 약해요. 공공신학자들이 하는 발언의 수준이나 현장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이.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악한 걸로 보고 그걸 다 무너뜨리고 새 시스템을 가져와야 하는 게 그들의 방법론인데 공공신학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아요. 기존의 질서, 기존의 시스템을 어, 무너뜨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갱신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게 변화될 이제 수, 공공철학과 살짝 비슷한 건데요. 그 네. 우려를 합니다. 그 부분을. 네. 그래서 저만 그런 혼자 부분에 이야기하는 것 대한, 같아서 이제 다른 네. 목사님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남아공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남아공에서 지금 우리가 20년 넘게 공공신학을 했는데 니들이 한 게 뭐야? 라고 하는 어떤 반성도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되게 나이브한다고 보인 거죠. 공공신학이 남아공에서 그 태동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먼저 미국에서? 대화가 됐었고요. 그게 이제 미국, 독일, 영국, 남아공, 호주, 남반부로 지금은 되게 많이 확대가 되었고요. 지금 주도적으로 남반부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말을 네. 했네요. 네, 공공, 네, 교수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어, 그 질문이 하나 있어요. 지금 그 공공신학 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그 우리 한국의 어떤 이슈들, 뭐 제가 어떤 이슈를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슈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그 목소리를 내고 그것의 갱신을 위해서 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인 그런 예가 있으면 갖고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한국에 공공신학자가 별로 없습니다. 공공신학자가 외국에서 공공신학을 공부하고 박사 논문을 공공신학으로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제가 처음이고요. 그 이후로도 한두 분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고, 근데 다 젊은 분들이에요. 다 젊은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시니어 교수님들 중에 시니어 학자들 중에 공공신학적인 논문들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공이 공공신학은 아니에요.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 기독교 윤리학이라든지 기독교 문화라든지 그런 걸 전공하신 분들이 또는 성교를 전공하신 분들이 이제 공공신학하고 맞닿아 있다 보니까 공공신학적인 논문들을 쓰세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듣다 들어보면 좀 건방지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공공신학자로서 그분들의 글이나 책이나 논문들을 보면 그 공공신학이 아닙니다. 공공신학을 되게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볼 수 지금 김병일 있고요. 목사님 질문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어떤 발언한 게 있냐 이거 여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없다. 그런 분들이 한국에서는 공공신학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존에 이제 새로 최근에 학위를 받으신 분들은 원론적인 그런 뭐랄까 그 베이스가 되는 개념 규정을 하는데 많이 애를 써요. 그러니까 공공신학의 필요성,
그리고 공공신학이 무엇인지, 그래서 공공신학이 기존 전통신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그러니까 이론적인 논문들을 지금 많이 쓰고 계세요. 그런데 집중을 많이 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공공신학적 논의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논문을 쓰시거나 발언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한국적인 문제들, 기후위기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최근에 쓴 거는 이제 그 국민 저항권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슈에 대해서 쓴 건 제가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 이제 정치 신학을 하신 분들 또는 해방 신학을 하신 분들이 오히려 주도적으로 그런 이슈들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내놓고 있죠. 근데 공공신학과 방법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르기 때문에 공공신학자로서 공공신학적인 접근으로 사회 이슈를 가지고 내놓은 발언이나 글들이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없어요, 공공신학자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거의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제 목표는 지금도 해외에서 공부하고 박사 과정, 석박사 과정에서 공공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연락을 줬어요. 저한테 연락을 주고 해서 이제 네트워킹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귀국하고 하면 저는 뭐 향후 3년 안에 한국 공공신학 학회를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제가 한국연구재단에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그거를 현실화할 수 있는데 좀 한 발자국 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저로서는 되게 외로운 싸움입니다. 우리 우재영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재영 목사님이 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요. 정말 척박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지금 뭐 처음에는 기적이었고요. 근데 지금 그나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고 있지만 에, 깊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제가 또 그럼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계속해서 연구소 사역을 했다고 하면 조금 더 많은 결과물들을 제가 내놓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번역도 하기도 하고 또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슈들을 공공신학적인 관점에서 논문도 쓰고 그런 기여를 더 많이 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2년 전에 제가 백석대학교 전임으로 오게 됨으로 인해서 저도 그 연구를 잘 못하고 있고 학교 일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우려되는 게 우리나라의 2007년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공신학이 한번 반짝한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린스턴에서 2007년도에 세계 공공신학 학회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소개가 됐고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훈실이나 또는 장신대 교수님들을 통해서 살짝 전해지긴 했어요. 근데 정말 아주 짧게 전해지고 사람들의 이목을 못 받고 거기서 불이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이게 프린스턴에서 발행했다는 그 신학이 이어져 오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그 세계 공공신학은 계속 그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린스턴이면 그 약간 진보적인 색채로 떴겠네요. 제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늘. 네. 출발이. 그래서 이제 초기에 우리나라에 전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장신 교수님들이세요. 장신 교수님이거나 기윤실 쪽에서 많이 소개를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진보적인 공공신학, 이제 공공신학도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데요.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장신 교수님들하고 기윤실이 좋아하는 쪽에 대한 소개가 많이 된 거예요. 한국에 2007년도에서 10년 어간에.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인 측면에 있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요것만 읽고서는 이거 해방신학이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작업이 바로 그 작업이에요. 스펙트럼이 엄청 넓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건 이쪽만 가지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공공신학 안에는 이쪽도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하는 일들을 많이 한 거고 제가 왜 놀랐냐면 한국에서 제가 유학 가기 전에 한국에 출판된 모든 글들을 다 읽고 가서 공공신학에 관련된 뭐 다 스크랩 해가지고서 기사까지 뭐 다 해가지고서 공부해가지고서 남아공에 가서 교수님 지도 교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아는 척을 했어요. 제가 이만큼 공부하고 왔습니다 하고서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하고서 막 한 두 시간 동안 썰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두 시간을 정말 듣고 계시더니 그 교수님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너는 어디서 그렇게 편협한 공공신학을 공부해 왔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왜 한국에 나온 자료는 다 읽었기 때문에 저는 저 공공신학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주 요만큼 알고 있었던 거죠.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이 바로 그 다른 측면에 있는 좀 더 개혁주의적인 보수적인 측면에서도 공공신학이 가능하고 그런 이거 말하자면 리폼드 퍼블릭 시얼러지인데요. 그 부분을 제가 소개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야 합신이나 고신, 합동, 대신, 백석 이런 교단들이 이제야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걸 소개하고 난 이후로. 그 전에는 공공신학은 그냥 저한테 직접 대고 그랬다니까요. 빨갱이 신학 아니냐고.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나마 지금 관심을 갖고 우리도 공공신학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게 개혁주의 신학하고 뭐 별반 다르지 않은데 이런 인식들을 이제야 갖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걸음마 수준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우리 목사님 궁금한 것처럼 그 현실적인 결과물들이 한국에는 아직은 없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제가 기도 많이 질문, 해주십시오. 예,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그, 김건조 교수가 쓴 그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책 아시죠? 누구요? 김건조 교수가 쓴 아, 복음의 공공성. 네네네네네네네. 다 보셨습니까? 네네, 네네, 그 김 교수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공공성하고 네, 지금 공공신학하고 네, 저는 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니까 그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공공성, 그러니까 공적 신앙, 사적 신앙이 아니라 공적 신앙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을 그 김건희 교수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예를 들어 뭐 발갱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법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야말로 약자들, 억눌린 자들 갖다가 이제 사랑하고 하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이제 구성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가는 게 그 이야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 신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지금 공공신학이라고 아까 이제 타이틀을 해가지고 이제 이 사회에 가서 뭔가 이렇게 변화를 조금 이렇게 추구하려고 또 실현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노력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런 네, 학문만 연구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은 그 진짜 성경에서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이 연구부터 철저히 돼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이런 주장을 한다. 그것을 이제 어떤 번역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코모데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회에 그걸 이야기하면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게 이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오히려 참 기독교가 너무나 이게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이런 그 신앙을 가졌던 것 같은데 보니까 실제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희생하고 또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종교구나. 이런 걸 사람들한테 심어줄 수 있다고 이제 보는데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공공신학자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될까? 서로 같이 이제 그런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거기에 너무 이제 집착하는 이런 느낌이 들고 성경 자체에 대한 그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공신학은 신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주 거기 이제 사회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정작 그 해답은 성경에 저는 있다고 보는데 그걸 갖다가 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접목시키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번역하는 이런 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계속 이제 들으면서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네, 들었을 때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진리가 세상의 언어로 제대로 번역이 된다고 하면
사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또는 오해를 다 걷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는 백석대학교에서 학부생들 기독교 교양 과목을 가르치거든요. 거기에서 그 효과를 많이 봐요. 그래서 기독교 교양 과목 학생들이 80%가 비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기독교 교양 과목이 필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서 듣고 있거든요. 좋을 수가 없어요. 재밌을 수가 없고. 근데 매 학기마다 제가 한 10여 명 정도 전도를 합니다. 근데 왜 전도하냐면 제가 교회 가자, 교회 가자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독교 진리를 그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생각보다 기독교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닌데요? 어, 기독교 저도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저도 교회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런 학생들이 먼저 찾아와요, 저한테. 음, 음, 그러면 제가 그래, 그럼 나랑 같이 교회 가볼래? 하고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 안 해요. 그 수업 시간에. 그런 수업 시간도 아니기도 할 뿐더러. 근데 오히려 그냥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진리들을 그 학생들이,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얘기하면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욥기에 이렇게 나오면 욕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욕기. 그 제가 우리 아내를 같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한 교회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왜 기독교인들은 신혼생활을 교회에서 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신혼생활이라고 알아듣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적 용어를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 학생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만 번역해서 얘기를 해줘도 이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그런 거 많이 없어지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성적이 나왔거든요. 250명 전임 교수 250명 중에 강의 평가 제가 9등을 했어요. 이거 기적이라고 하거든요. 기독교 교양 과목만 해서 9등하는 건 불가능해요. 전공 과목 하시는 분들도 그게 불가능한데 80%가 듣기 싫어하는 그 기독교 교양 과목을 해서 9등을 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 왜 그게 가능했을까? 저는 번역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교회 가서도 이야기해요. 그렇게 번역하시고 그렇게 이웃을 만나시라고. 그러면 그 이웃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조금 상쇄하고 교회에 한번 나와보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들 수 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오면 그때 진리를 선포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꼭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왜 너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우린 너무 조급하고 성급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군주 교수님처럼 했던 그런 사역, 성경의 어떤 공공성을 드러내는 어떤 성경 해석하기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죠. 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김군주 교수님도 빨갱이 소리 듣잖아요. 좌파라는 소리 듣고 또 진보적이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 기독교인들이 그런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가 이제 우리에게는 되게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버리고 그냥 그래도 꿋꿋이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복음주의권에 있는 그 보수적인 사람들도 어떻게 설득을 해서 같이 가야 할 것인지 이것도 저는 이제 하나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근주 교수님처럼 그렇게 나가면 시원하긴 해요. 그래서 정말 기존 기독교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막 시원하고 아주 그래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메인스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많이 잃고 가는 거죠. 그냥 포기하고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지금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교회가 상당히 지금 위험하거든요. 이번에 서부지법 그 사태 선고 난 날 그 18살 먹은 애래요. 걔가 그냥 울분에 처해서 난동식으로 자기 인생이 망쳤다고 5년형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선한 일을 했는데 5년 징역 살게 된 거 이 청년은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절망을 한 게 이제 신문에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그 애만이 아니라 대충의 주류교회가 대안학교라든가 같은 교회라든가 다 이렇게 구구 청년들을 만들어내서 사회를 공격하는 이런 지금 사태가 왔기 때문에 교수님이 어떻게든지 복음주의를 안고 가야 된다.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어떤 안사의 위기거든요. 이걸 다 어떻게 빨갱이로 돌파하려면 몰리겠습니다. 아까 강의하실 때 선지자족 뭐 이런 거 하시던데
지금 뭐 복음주의를 어떻게 안고 갈까? 그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다 저렇게 막 대안학교니 뭐 말도 못하는 지금 뭐 완전 개토화돼 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막 어떤 전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법원을 난동해 갖고 지금 감옥 5년을 받아니까 애가 아니 이제 청년이 이렇게 안 되면 아니면 신천지나 JMS나 가서 한 10년 행벌이 하다가 인생 종친 다음에 그냥 나오고 이런 사태인데 지금 기독교가 이거 완전 위기입니다. 그래서 공공신학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가 있으니까 교수님 그 뭐 나이브하게 뭐 복음주의를 안고 가자 그거 버리세요. 네, 뭐 예,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예, 말씀이시고요. 저도 뭐 마음 같아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저는 가끔씩 그런 학생들을 만나요. 이제 교회 수련회에도 제가 가거든요. 교회 수련회에도 가고 청년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나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교회에 어떤 부흥회 가서 제가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거나 특강을 하면서 또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한두 명씩 돌아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런 거를 경험할 때마다 그 사람도 포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나이브한 면이 있죠, 제가. 나이브한 면이 있는데 사실 그 사람들도 저는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심지어는요. 저는 제가 충격을 받았던 일이 전주에 가서 전주의 기장측 교회에 가서 제가 특강한 적이 있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나와 대화가 통하는 곳이잖아요. 전라도에다가 기장측이니 제가 이 마음껏 이야기해도 좋을 곳이잖아요. 마음껏 했어요. 끝나고 나서 장로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장로님들은 교수님 너무 급진적인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긴 지금 전라도고 기장교회 아닙니까? 했더니 그래도 너무 급진적이 좀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기장 측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일을 내가 경험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라 이야기하냐면 교단 신학, 그러니까 한신대 신학, 그리고 기장 측의 머더 처치 같은,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교회, 경향교회라든지 몇몇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교회를 제외한 지역 교회들은 그냥 다 보수교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다 제가 보수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장 목사인데요. 그게 네, 아니고 세 부류가 있습니다. 세 부류. 네, 세 부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운동권 그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이슈, 기후 이슈, 뭐 평화 뭐 일어나는 운동권 성향의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수님 가서 강의했다는 게 성령 운동하는 교회입니다. 서울 남로에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령파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학문파들이 있어요. 그 학문적 그 공부를 하는 제가 학문파입니다. 네, 운동권이 아니고 제가 기장 목사로 정년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거냐면 기장이고 감리교고 성결교고 이제는 그 어떤 교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특성들이 없어요. 지역교회에서는 이제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없어요. 지역교회 모습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보수적인 교회가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광주의 가장 큰 교회 하나가 구구교회입니다. 막 그런 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같이 가는 거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그래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돌아서게 만드는 역할들을 좀 하면서 가야 하나라는 게 이제 저에게는 고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김건주 교수님이라든지 김요한 목사님이라든지 세물결 플러스 이런 분들은 이제 여기는 개조가 안 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미 글렀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쪽의 그룹들을 규합하는 좀 더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아직까지는 제가 아직 이제 좀 아직까지는 그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직 순수한 그 학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두 명이 있는 걸 보면서 그리고 학교에서도 정말 구구적인 애들 많거든요. 특히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중에 이제 우리 학교 온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어디서 저런 구구적인 걸 듣고 와서 저러고 있나 싶은 생각이 놀랄 정도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과 몇 개월, 한 학기, 두 학기 지내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변화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어,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 교회의 그런, 대안학교 막 이런 걸 운영하면서 완전 구구적 성향의 학생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역할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예, 저는 들어요. 훌륭하십니다. 네. 예, 지지합니다. 네. 예, 뭐 하여튼 이 우리 현실이 참 만만찮은데 또 학문적인 그 업적을 세워가지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야말로 실천하는데 좋은 그 이론을 또 제공하고 어떤 그 동력을 이렇게 불어넣는 네, 그런 역할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그 우재영 목사님이 말씀하신 성서를 이렇게 번역해내는 그런 작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런 열심히 게 해보겠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런 게. 우리 김민석 목사 참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또 그런 신학인 것 같고요. 또 그것도 마땅히 또 그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그, 돼서 우리가 이제 잠깐만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예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 현대 언어로 새롭게 성서에서 사유를 뽑아냈습니다, 예, 지금. 예, 예. 그걸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기존 신학이 아니고 현대 철학자들의 그 사상이 성서에서 나온 겁니다. 전부. 그러니까 현대 철학자들이 바울에 대해서는 전부 썼고요. 뭐 지적이나 아간벤이나 뭐 락강이나 불문하고 전부 바울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유도 하나님 나라에서 나왔고 이래요. 그러니까 성서 그들이 바울 서신만 읽었을 수가 없어요. 복음서도 반드시 읽었을 텐데 성서 얘기를 안 하면서 그 사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마 공공신학에서 그런 걸 좀 공부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쨌든 오늘 또 아주 유익했습니다. 우리 전에 처음 들었을 때하고 또 다른 차원의 좀 업그레이드 되고 또 이렇게 같이 우리 또 이정만 목사님도 참여해서 더 깊이 있는 그런 대화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그 김 목사님, 김 교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개척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뒤에 한국 교회 또 우리 우리나라 사회 전체가 그 많은 그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